다음은 이제 홍승준 박사님. 예, 창업노동대 스마트 기계자동차 홍승준 교수인데요. 오늘은 안전학회 부회장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국회에 오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81세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50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40대 후반입니다. 전화 오셔가지고 어디 가냐고 이렇게 국회에 우령자 교통 안전 대책 관련해서 토론자로 참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 고령자를 어떻게 알아? 고령자가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들으면서 느꼈던 느낌이 지금 고령자들은 대부분 이제 사회에서 리타이어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연구적으로나 이런 교통안전 쪽에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창구가 상당히 많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한 연구를 고령자가 아닌 고령자를 참여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뭐 40대, 50대, 30대 그쪽에서 어떤 페이퍼 원만을 통해서 뭐 이럴 것이기 때문에 고령자가 이런 걸 겪을 거다 하고 제도나 정책을 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제도나 정책을 내거나 연구를 하거나 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고령자가 참여를 하지 않고서는 그것이 어떤 그 시효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고령자의 기준 65세에서 70세를 저희가 고령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는 65세에서 70세는 경제활동 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관습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고령자한테 면허를 박탈한다라고 접근했을 때 과연 65세에서 70세에 계신 분들이 이상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실까요?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 면허를 박탈하는 쪽으로 사회에서 정책적인 포커스를 잡고 있다 그러면 상당히 그것도 그 부산 정남 통도사에서 그냥 큰 사건이 언론에서 촉발이 돼가지고 이게 이슈가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사고는 고령자가 아니래도 일반적으로 누구든 사고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게 고령자면은 이게 고령자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해서 언론이 이슈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령자가 과연 교통사고에도 취약할까요? 사고를 많이 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하고 안전운전하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령자가 어떤 그 우리가 뭐 신체 나이 우리 건강검진 받으면은 작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5살, 많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살까지도 나옵니다. 그럼 고령자를 갖다 이렇게 나이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난센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10년 전에 호주에서 얘기입니다. 제가 이 호주에 갔었을 때 상당히 괜찮은 모델이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는 고령자의 면허권 반납에 반드시 의사를 개입시킵니다. 그러니까 면허권을 그냥 스스로 만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지원을 해주더라도 왜냐하면 굉장히 거부감, 경찰이 개입돼서 면허권을 반납한다는 입장에서 굉장히 거부감이 세고 저 같아도 아마 굉장히 거부감 가집니다. 근데 고령자가 의지하는 쪽은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보건복지나 그런 병원 쪽의 의사가 그 고령자의 어떤 면담 리포트를 통해서 고령자한테 이런 위험이 있고 약물을 이런 걸 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죠. 라는 권고사항의 리포트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택시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 그 신교통 모빌리티 타다 서비스 이거 택시하고 지금 첨예하게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따로노는 게 아닌 것 같은 저는 생각이 들어요. 택시업계에서 상당히 어떤 정부의 지원책을 봤는데 이게 고령자를 지원할 수 있는 교통 어떤 자율화에 대한 어떤 지원금을 마련을 해서 이거를 택시업계를 또 지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자들이 그 고령자 전용 택시를 타고 이제 그 면허권을 박탈당했을 때 면허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하나의 정책적 대안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렇게 면허를 어떤
자의가 됐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반납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거의 지금은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뭐 복지관에서 보호해주고 그러시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동권이 제약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든 외로움을 하고 외로움에서 자살을 하고 이런 식의 악순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책적 호주의 어떤 방법은 고령자들을 도로로 나올 수 있게 하는 정책을 쓴다는 그런 저는 그런 시사점을 그때 좀 받았습니다. 그 포커스 자체가 고령자를 도로로 나올 수 있게 해준다라는 쪽에 초점을 봤는데 정책적 포커스가 고령자에게 위험한 고령자라고 판단이 되면 도로상에서 퇴출시킨다. 이런 정책은 정책적으로 좋은 접근 방법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령자의 어떤 그 교통안전 문제는 지금 국토교통위, 그다음에 경찰청의 행안위 이쪽 범위를 벗어나서 보건복지부가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병원이 그거를 그 사고 난 후에 그 환자를 치료하는 역할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아까 그 최병호 박사님이 발표하셨지만 아마 발표 내용이 아마 60~70%는 의료적인 얘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출발점이.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의사들의 참여가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기다 플러스 뭐 금융위, 보험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에서 이렇게 종합적인 접근 방법이 되지 않고서는 이 어떤 그 고령화 사회의 교통사고 대책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편협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고령자 단체에서도 어떤 교통 복지라든지 이동 자율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저는 단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토론에서 말씀드리고 하는 말씀을 선으로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홍순 교수님, 이제 약간 이제 면허 쪽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나이만으로 이제 고령운전자 구분하는 거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이제 많이 좀 나오고도 있고요. 저도 뭐 동의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좀 무조건 퇴출시키는 게 아니라 좀 아우러서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자.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저 김용석 선생님. 일단 그러면 일단 저는 그 정상님 발표하신 내용이 너무 좋은 게 좀 많아서 그래서 일단 이 내용 가지고 좀 설명을 좀 해보고 싶어서 말씀 요청을 드렸고요. 일단 그 페이지에 보면 일단 저는 25페이지, 25페이지에 슬라이드 9번지 조금 한번 말씀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포인트가 없어서 가리키기는 어려운데 이제 최박사님이 이제 발표하신 이 내용을 보면 저는 굉장히 좀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고 봅니다. 지금 그 발표하실 때도 언급해 주셨지만 그 이 자료의 제목을 보면 Older drive do not have a high crash risk, 그 다음에 replication low mileage bias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잠시 이해하기로는 이 통계 정축을 보면 100만 킬로미터당 주행거리당 사고 건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행축이 이제 연령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100만 킬로미터당 주행거리라는 게 분모가 되는데, 그 위에 3만 킬로 이하에서의 그 사고율이 이제 급증한다. 이거는 결국에는 고령 운전자들이 통행 마일리지 자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특히 이제 3만에 집중돼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부분을 시사하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발표자료 바로 24페이지에 그 파워포인트 6페이지를 보면 보통 이제 나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이
결국에 이 100만 킬로미터당 주행거리 사고 건수라는 이 어떤 지표 자체가 어떤 분모가 작아지면 결국 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커지는 게 결국에는 3,000km 이하의 주행을 고령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가 크게 큰 것처럼 나온 게 아니냐는 그런 통계적인 바이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것도 아주 좋은 자료인데, 저도 사실은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해봤지만 보시다시피 지금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결국에는 고령 운전자가 여러 가지 뭐 신체적인 기능 저하로 인해서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또 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그만큼의 어떤 신체적인 약함 때문에 여기서 이제 피해가 커진다. 이런 측면에서 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은 저도 이런 자료를 좀 많이 좀 국내 자료를 좀 이용해서 이런 자료들을 이렇게 오늘 같은 이런 세미나 자리에서는 잘 표현을 해주고 논의가 됐으면 좋겠지만, 조사사님 말씀처럼 여하튼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런 자료들이 못 나왔는데, 저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시다시피 이 제목은 잘 독일어라서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고령 운전자들이 어떤 형태의 사고 형태에서 가장 취약하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추돌이라는 그런 의미로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추돌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사고 형태에 집중해야 된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과연 우리가 지금 통계에 섞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자. 결국에 고령 운전자들의 마일리지가 적기 때문에 100만 킬로미터당 사고 건수라는 인덱스를 쓰게 되면 바이어스 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의 사고 건수가 굉장히 크다. 세 번째는 이런 추돌 사고 형태가 굉장히 크다. 이런 굉장히 크게 끔찍끔찍하게 던져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주목하게 된 거는 이 표입니다. 이거는 그 스위스 ETH에 근무하는 피터 스파섹이라는 교수가 1998년에 발표한 자료거든요. 밑에 출처가 되어 있고요. 도로 설계를 하는 엔지니어이면서 동시에 교통과학, 도로과학 쪽 교수고요. 이분이 제가 이 사진의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스위스의 지방부 도로 2차로 도로에서 제가 알기로 설계 속도는 한 9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도로에서 그 옆에 G0부터 G2까지 7개의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델리네이터, 저희 곡선부 돌면 델리네이터 꼽혀져 있잖아요. 표지식 델리네이터가 있는데, 거기에 레이더를 각각 다 달았습니다. 레이더를 달고, 그러니까 운전자들은 전혀 여기에 레이더가 달려있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위적인 주행에 대해서 이 피터 스파섹이 조사를 해가지고 나름의 7가지 유형을 잡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같은 경우는 저거 많이 하는 건데요. 밖에서 치고 들어와서 안으로, 결국 이제 대학 쪽에 차량이 없을 때 좀 젊으신 분들이 주로 이게 많이 하죠. 가장 작게 타고 내려오는 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아이디어라는 거는 이 오른쪽 겁니다. 정상적으로 진입하고 그 경로를 그대로 따라서 정상적인 경로를 따라서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비정상적인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 네 번째 겁니다. 이거는 들어왔는데 뭔가 여기서 방향 진로에 대해서 약간 혼란을 느낀 거죠. 혼란을 느껴서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BM 여기에서 코렉션을 한 겁니다. 자기의 행동을 저기서 규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표가, 물론 정확하게 말씀 이거는 전혀 정확하게 이제 이런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게 저도 똑같은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저는 이제 시사하는 게 뭐냐면, 젊은 운전자, 예를 들어 저는 젊지는 않지만 여하튼 영 드라이버는 아마 이런 숏티스트 패턴을 아마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할 거고요. 고령 운전자는 바로 어떤 패턴일지, 만약에 가장 위험성이 높은 이 커렉션이 여기서 중간에 커렉션 꼭 해야 돼 이런 상황이라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도 뭔가 이런
고령운전의 주행 행태를 통해서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뭐 차선 도색이라든지 또 진입하기 전에 여기 굉장히 급한 곡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갈매기 표지라든가 안전 표지를 해준다든지 이런 대안이 굉장히 실효성 있게 도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최 박사님이 발표하신 내용들은 두고두고 저도 굉장히 좀 간직하고 저도 또 계속 한번 뒤져볼 생각인데요. 금일 이제 참석하신 분 중에 물론 교통, 자동차하고 도로 하신 분들 계실 건데 도로를 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 최 박사님 발제한 자료 중에서 제가 좀 언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주의 또 추후에도 계속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고요. 일단 이 발표 자료를 제외한 저 개인적인 말씀은 아시다시피 도로 설계 우리 이수원 교수님도 계시지만 도로 설계 회관들도 많이 계시지만 도로 설계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지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왔죠. 그래서 고령자들이 과연 인지하는데 몇 초 걸리느냐. 지금은 통상 우리가 암기식으로 2.5초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그거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의 측정된 게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게 꼭 반드시 고령자 어떤 분포가 꽤 큰 집단에서 얻어진 자료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추후에 이제 이러한 지표, 이런 가장 기초가 되는 이런 인지 반응 시간에 대해서도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얻어내는 게 결국에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때는 이런 기초의 통계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추돌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디스턴스에 대한 그러니까 디스턴스를 정확하게 추정해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앞차와 나와의 거리에 대한 판단을 일반 젊은 운전자층이나 일반 운전자들 굉장히 정확히 해낼 수 있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뭔가 거기에 대한 대응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좀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는 고령운전자분들이 좀 힘든 게 아마 코렉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스티어링 여러 가지 뭐 직선 주행도 있고 여러 가지 브레이킹 제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스티어링이 굉장히 좀 중요한 패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령운전자들이 좀 가장 취약한 게 이 스티어링인데 결국에는 스티어링이 가장 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짧게는 저속에서는 주차할 때 결국 스티어링이 안 되기 때문에 여차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젊은 분들이 신경질 나니까 굉장히 빵빵거리고 또 거기다 보면 또 고령운전자들이 더 혼돈을 하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 사회적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교차로에서의 좌회전할 때의 스티어링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도 운전하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 굉장히 스큐드된 그런 교차로에서는 좌회전할 때 굉장히 스티어링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부담이 심지어 젊은 분들도 가지고 있을 텐데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스티어링에 대한 굉장히 크고 그리고 거기서 스티어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일탈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게 바로 사고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설계 쪽에서 좀 관심을 갖게 본다면 주차 공간과 그리고 교차로 좌회전 처리할 때 좌회전 처리의 어떤 설계 방식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한번 추후에 논의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석 박사님이 최병호 박사님이랑 친해서 그런 건지 발표자를 부연 설명까지만 이렇게 해주시고 특히 이제 주차, 곡선보, 교차로 뭐 이런 쪽에서 운전자들의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 그쪽부터 좀 집중적으로 좀 어떤 개선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정표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정규 과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간선도로과장 이정기입니다. 이렇게 패널께서 여기저기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론은 저희 도로 설계 가이드라인을 좀 시대 흐름에 맞게 여러 가지를 좀 보완하고 개정하고 또 그 설계된 내용이 제대로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도 하고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직은 좀 많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5년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고령자 안전을 대비해서 고령자를 위한 도로 설계 가이드라인을 이미 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명 시설이 없는 이제 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에는 조명 시설을 설치를 해라. 또 표지판을 너무 이렇게 야간에는 안 보이니까 발광형으로 해라. 또 잘못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로별로 분홍색이나 녹색이나 뭐 이런 유색 포장을 해라. 또 교차로 같은데 또 내리막길 같은 데는 그런 데에 위험 사고가 있으니 미끄럼 방지 시설. 또 보행자 같은 데는 보행정식 횡단보도나 이런 것을 내용을 하는 내용이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박준환 연구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도로법상의 도로라 하면 고속국도, 국도, 시도, 군도, 구도 등 하여튼 7개의 이제 도로법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도로의 관리청이라는 데가 있는데 고속도로나 일반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또 지방도는 도, 또 시도, 군도, 구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관리청이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정부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고속도로, 일반 국도에는 나름대로의 이 기준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는 단계적으로 좀 하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밑에 지방도, 시도, 군도는 한정된 재정 여건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도로의 확충에 우선을 했지 이런 안전이나 그런 시대를 반영하는 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합니다. 한편 저희 국토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그 교통안전대책을 금년 1월에 저희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 분야를 보면 우선 고령 운전자들께서 도로 표지를 좀 더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조명식 표지, 아까 말씀드린 발광형 표지를 합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나 국도에 설치되는 그 표지판은 개당 한 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런 발광형 조명식 이런 표지판을 하면 10배인 한 개당 한 3천만 원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한 22년까지 연 200개를 좀 설치를 할 예정이 있고요. 또한 도로 표지의 표지판의 크기를 아까 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이 도로 표지의 글씨 크기가 22cm입니다. 이거를 24cm로 넓히는 거를 지금 얼마 전까지 저희가 입법 예고를 했고 아마 금년 아니면 금년 안에 이걸 개정을 해서 아마 전부 다 확대되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국토부에서 국도, 고속도로 뭐 여러 가지 확장도 하고 신설도 하고 있습니다만 국도상으로서는 연 한 200에서 253km를 확장 개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뭐 LH가 많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통계는 저희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그럴 때 국도, 고속도로에 저희가 설계나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각종 기준, 안전시설, 또 교통표지 뭐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자장님 이수건 교수님께서 그 정지시고의 문제 또 이러한 정말 설계 기준을 과감하게 오늘 이 토론회의 주제인 설계의 혁신으로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늘어나는 그 정부의 한정된 예산 또 그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부가 지금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작년에 비해서는 또 앞으로 내년에 비해 또 점점 더 안전에 대한 치중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한 아까 박준환 입법조사처 연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토부와 경찰청이 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국토부는 도로에 의해서 도로의 안전, 즉 가드레일,
그다음에 표지판 뭐 이런 시설을 한다 그러면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주의 규제 표시, 즉 신호기 또는 이 안전 좌회선 우회전 이런 노면 표지는 또 경찰청에서 서로 하다 보니까 서로 이게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포함된 우리 고령자를 위한 도로 설계 가이드도 마련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이게 아직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책 제언해 주신 그 교통 특성이나 교차로 구조, 노면 표시 등에 따른 적합성 평가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든가 또는 우리 통행 속도를 5030에 맞춰서 여기가 하향한다든가 교통시설을 시프로한다든가 뭐 이런 내용의 도로 설계의 이런 방향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서 그 도시 설계 가이드라인을 필요하면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새로 한번 개정을 한번 검토를 해본다든가 해서 국토부의 역할이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이 아무튼 나름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